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을 위해 방화포 사용이 법으로 의무화됐지만 제기등을 하지 못하는 미인증 방화포가 유통되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으면 증원할 거냐며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이 인구와 각종 경제 지표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며 제2의 도시 부산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쏠림으로 인한 지역 격차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함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막판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수사에 책임을 묻겠다며 공수처장을 고발했고 민주당은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이혜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한숨 돌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겨냥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법원 결정을 헌재도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법원과 검찰에 대한 야당의 반발은 상식 밖의 대응이라며 이런 야당의 사퇴 압박에 검찰총장이 굴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체포 혐의 등으로 오동훈 공수처장을 고발하며 공수처 압박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혼란 수습에 책임이 있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국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대통령 파면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근거와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야권의 5개 정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책임을 묻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여야 국정협의회가 열렸지만 연금개혁 입장차 속에 30분 만에 파행했습니다. 회의 초반 추경안 편성과 구체적 논의 방식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이후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합의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양측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석방 지휘는 적법 절차였다며 즉시 항고를 포기한 배경도 밝혔지만 내부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박민경 기자입니다. 27시간이 넘는 내부 진통 끝에 직접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출근길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지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데다 위헌 소지도 있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2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기소 직전 검사장 회의로 시간이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회의를 연 것이라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인데 내부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대검이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현직 검사의 글이 올라왔고 구속기간에 대한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글도 이어졌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도 법리적 논란에도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했다며 전국 형사재판부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현직 부장판사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좌표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공군이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폭탄 투하 전까지 적어도 3차례나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놓친 것은 물론 사고 대응까지 늦었습니다. 보도에 윤진 기자입니다.
공군의 오폭 사고 조사 결과 발표는 공군 참모총장의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 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공군은 사고 원인을 표적 좌표 입력 오류 때문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KF-16 전투기 2대 가운데 1번기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부르고 2번기 조종사가 임무 컴퓨터에 입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위도의 숫자 하나가 잘못 입력됐습니다. 두 조종사들은 입력 좌표를 재확인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일 임무 컴퓨터 좌표를 2번기 기체로 전송하는 장비가 고장나 수동으로 좌표를 다시 입력했습니다. 때문에 1번기에는 틀린 좌표가, 2번기에는 정확한 좌표가 입력됐는데 조종사들은 확인 단계에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륙 26분 뒤 표적 대기 지점에 들어선 1번기 조종사는 지형이 훈련 때와 약간 다르다고 느꼈지만 정해진 시간을 맞추느라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2번기 조종사는 1번기와 대형 유지에 집중하느라 조종석 화면에 표시된 좌표에서 벗어났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조종사들이 이처럼 세 차례의 확인 기회를 놓치는 동안 지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훈련 돌입 직전 지휘관이 조종사 사전 보고와 검토 단계를 거치지 않았던 겁니다. 사고 발생 이후 대처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폭을 인지한 건 오전 10시 7분. 공군작전사령부 사령관 보고까지 14분이나 소요됐고 언론을 통한 대국민 공지에 80분이 더 소요되면서 결과적으로 오폭 이후 약 100분이 지나서 알렸습니다. 공군은 앞으로 실무장 표적 좌표 중복 확인 절차를 보완하고 비정상 상황은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보고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실이 확인된 관계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서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훈련 첫날 비판 담화와 함께 실제 무력 행동까지 보이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1시 50분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황해북도 황주 인근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은 서해 쪽으로 날아갔으며 정확한 미사일 개수와 비행 거리, 발사 시점 등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올해 1월 이후 2달여 만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한 적은 있었지만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다만 합참은 이번에 발사한 건 단거리 미사일로 올해 1월 발사한 중장거리 형태의 미사일은 아닌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한 데 이어 한미연합훈련 첫날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도발 수위를 서서히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에 앞서 한미훈련이 한반도 정세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는 외무성 담화를 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광태이자 전쟁 교향곡의 첫 악장이라면서 미국에 대한 최강경 대응에 명분만 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반얀트레 리조트 화재는 용접 중에 튄 불티가 유력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공사 현장에서 불티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방화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미인증 제품 상당수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전영석 기자입니다. 작업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배관 보온재에 옮겨 붙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티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방화포입니다. 용접이나 금속 절단 시 반경 11m 안에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방화포의 성능을 직접 시험해봤습니다. 먼저 실리콘과 세라믹으로 만든 인증 제품. 불을 붙이자 색깔만 약간 변할 뿐 불꽃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반면 폴리 염화비닐로 만든 미인증 제품은 금세 구멍이 뚫리고 불꽃이 새어나갑니다.
방화포는 불티와 열을 막아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불에 타 구멍이 뚫리는 제품은 제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인증 방화포가 흔히 사용되는 건 가격 때문입니다. 인증을 받은 방화포는 1제곱미터에 17,000원 정도. 반면 비인증 제품은 1,700원으로 1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공사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좀 저렴하고 싼 제품을 사다 보니까 미인증 제품을 많이 선호하고 2020년 38명이 숨진 이천물류센터 참사를 계기로 건설 현장 화재를 막겠다며 의무화한 방화포. 성능이 떨어지는 미인증 제품들이 사용되면서 작업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형섭입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공사장의 방화포 사용은 이미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불꽃과 불티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미인증 방화포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전영석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의무화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네, 소방청이 관리 감독하는 공사장 임시 소방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화기가 있고요. 예. 또 비상 경보 장치와 가스 누설 경보기, 또 비상 조명 등 간이 피난 유도선 등 모두 7가지가 있습니다. 예. 공사장 화재로부터 근로자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그런 시설물인데요. 지난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모두 38분의 근로자가 숨졌는데요. 용접하다 튄 불티가 대형 공사장 화재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화재를 계기로 소방청은 2023년 7월부터 공사 현장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그런 임시 소방시설 용품에 방화포를 추가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방화포만 있다면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불티가 튀었을 경우에도 지금 같은 상황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미인증 소방용품이 팔린 이유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 가격이 10배까지 차이가 났는데 이유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시중에 팔리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소재 차이가 가장 큰데요. 이제 예. 실리콘과 세라믹이라는 그런 소재로 만든 인증을 받은 방화포와 예. PVC라는 저가 소재로 만든 그 방화포가 예. 아무래도 소재의 가격 차이에서 기인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미인증 소방 제품을 써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이제 미인증 방화포가 시중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미인증 방화포가 팔리는 건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의 계도와 단속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예. 방화포 사용이 의무화된 이후 1년 8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네. 특히 인증받은 방화포 사용을 필수화하는 그런 소방청 고시도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소방 현장 분위기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방화포가 임시 소방시설에 들어가는지 또 인증 제품 사용이 필수인지조차 여전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담당 소방서가 현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으니까 공사업체는 눈 가리기식 그렇게 값싼 제품을 찾게 되고 또 미인증 제품을 사고 예. 파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과 제도는 어느 정도씩 마련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임시 소방시설 용품의 방화포도 2023년부터 추가가 돼 있는 상태. 네, 맞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걸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근데 제 반얀트리 리조트 상황이 준공 이후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준공 일단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사 과정에서 방화포는 이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는 지난해 말 준공 승인을 받았으니까 네. 말씀대로 서류상으로는 공사가 끝난 상태이긴 그렇죠. 합니다. 예.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다릅니다. 준공된 건물이라도 막바지 내부 공사 중인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불티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 과정에서 방화포 사용은 필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예.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작업장에서 방화포 사용은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승인, 준공 승인이 났든 안 났든 무조건 사용을 의무입니다. 그런 네. 사용을 해야 될 때는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방화포만 제대로 확실하게 있었다면 이 정도 불티가 이런 화재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불이 날 당시에 그러면 방화포가
인증됐는지 아닌지 확인도 해봐야 될 테고 그리고 사용했는지 아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경찰은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위 말하는 국과수의 감정을 토대로 화기 작업 중 튄 불티를 불이 시작된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을 하긴 했습니다. 예. 이 불티가 튈 만한 화기 작업은 용접 또는 절단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둘 다 방화포 사용이 필수인 작업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실제 방화포를 사용했는지 또 인증을 받은 방화포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경찰이 아직까지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추가 수사나 발표를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방화포가 있었음에도 만약에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할 테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그것대로 처벌하고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미인증 방화포를 썼을 경우에 위험도가 더 높아진 건 물론이고 유독가스 이 부분도 훨씬 더 나오지 않나요? 실제? 네, 맞습니다. 그 미인증 방화포의 소재가 PVC 소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흔히 말하는 그 비닐에 속하는 거죠. 이제 그 비닐 소재이기 때문에 불에 탔을 때 당연히 유독가스가 아무래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도 알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격 차이 뭐 다 알겠습니다만 목숨이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영석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이어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1년을 넘겼습니다. 파행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부산 지역 의대는 올해 신입생까지 수업 거부에 들어갑니다. 이달 안에 복귀하면 의대 증원을 철회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에도 이 대학가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장성일 기자입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앞입니다. 한창 분벼야 할 시간이지만 학생들을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지난 4일 개학했지만 모두 온라인 수업, 그마저도 접속자는 손에 꼽습니다. 부산대 의대 측은 조만간 의대생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 얼마나 응할지 미지수입니다. 부산 지역 다른 의과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기를 맞아 학교 문은 열어놨지만 지난해 이어 올해도 수업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아대와 인제대 의대는 전면 대면 수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참석자는 10명 이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고신대 의대는 아예 개학을 오는 17일로 미뤄야 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는 증원 철회 계획을 내놓은 상황. 하지만 3월 내 복귀를 전제로 한 탓에 오히려 의대생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킨 모양새입니다. 이 정부와 의대생들 사이에 불신의 골이 너무 깊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빨리 수업에 복귀해야 되지만 이러한 불신을 다시 신뢰의 바탕으로 원위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의대생들과 3월 정상화를 사실상 강요하는 정부. 냉랭한 캠퍼스 분위기 속에 의정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수십 년간 이어졌던 이 수식어를 이제는 뇌놔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이 부산이 인천에 밀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슬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대학생들에게 졸업 이후 어디에서 일하고 싶냐 질문하면 대개 비슷한 답을 합니다. 좋은 기업만 좀 있으면 부산에 계속 살고 싶지만 이제 그런 게 좀 없기도 하고 제가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욕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상경을 해서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에서 좀 대기업 위주로 취업을 해서 준비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 곳이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일자리 쏠림에 따른 청년 유출에 부산의 경제 지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 규모를 의미하는 지역 내 총생산. 늘 인천에 앞섰던 부산이 처음으로 자리를 내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지역 내 총생산은 부산 114조 1,600억 원, 인천 116조 8,600억 원으로 인천이 부산을 앞질렀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도시의 증가세는 눈에 띄게 차이가 납니다. 인구 지표는 이미 3년 전 역전됐습니다. 부산의 경제활동 인구는 인천은 물론 경남보다도 적은 172만 명으로 전국 5번째로 밀려났습니다. 결국 핵심 요인은 일자리. 전국 100대 기업을 봐도 인천은 3곳, 부산은 한 곳도 없습니다. 산업 구조가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타시도 대비 고부가치 산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운 정책들이 하루가 무섭게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수도권 집중과밀과 지역 소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부산은 젊은 인구 유출에 따라 초고령 사회가 빠르게 진행 중이고 저출생,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 KBS 부산은 대응 방안과 해법을 찾아가는 연중 보도를 이어갑니다. KBS 부산이 마련한 저출생 대토론회에서 시민과 부산시가 머리를 맞대 부산의 저출생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강성원 기자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갓 20살을 넘긴 청년은 부산의 저출생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부산 청년들의 취업률이 굉장히 낮다는 기사를 여러 번 봤었는데 당장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뭔가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책임질 존재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게. 부산에서는 첫째 출산 시 200만 원, 둘째부터는 400만 원 지원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육아와 교육의 부담을 덜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비용적인 부분에서 사교육비도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제일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한 해 육아 등 저출생 장려 정책에 쓰는 돈만 1조 3천억 원 규모. 하지만 시민들은 당장 피부에 와닿거나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달빛병원조차 12시까지 진료를 보고 정작 0시부터 9시까지는 의료 공백이 있는 거예요. 아이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정인 정책은 저희에게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주거 안정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형 임대주택 수만 늘릴 게 아니라 세심한 주택 정책 설계를 주문합니다. 20평대에서 사실 자녀를 4명, 총 6명이 함께 거주한다면 그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던 초밀도, 초스트레스가 더 커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부산시의 육아 복지 정책이자 복합 문화 공간인 들락날락. 앞으로 200곳으로 2배 늘어납니다. 숫자는 많아지겠지만 운영 방식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 중에는 아마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빌려준다고 일반 사람들은 사용을 못 하거든요. 저출생 정책에 관한 시민들의 진단을 들은 부산시. 우선 시급한 청년 일자리 정책부터 하나씩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매칭하는 사업을 금년에 제일 크게 벌입니다. 그래서 제로로 만들겠다, 미스매칭을. KBS 부산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부산 시민과 부산시장 간 토론에 이어 전문가들과 대안을 찾는 저출생 대토론회를 2차례에 걸쳐 방송합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해마다 봄철이면 학교마다 체험학습을 가는데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인솔교사의 형사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교육 현장의 반발이 큽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하러 온 초등학생이 자신이 타고 온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지난달 1심 법원은 인솔 과정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 교사에게 교직 상실에 해당하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교육단체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의 형사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건 가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새학기 현장 체험학습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 교사노조가 최근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는 올해 현장 체험학습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직을 잃으면서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고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일선 교사뿐 아니라 관리자인 학교장들도 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울산 초등교장협의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새학기 체험학습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습니다.
체험학습에 차질이 예상되자 울산시 교육청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교가 부담하던 안전보조 인력 비용을 지원하고 체험학습 중 사고가 나더라도 인솔교사의 중과실이 없으면 소송 등을 도울 방침입니다. 인솔 선생님들의 법적 책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5월 이내에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사의 면책 조항을 담은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6월에 시행하지만 전제 조건이 모호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교사도 많아 학교 현장 체험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부산은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꿨었죠. 이후 마트 노동자의 노동 여건이 나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남도 평일 의무 휴업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생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판단 때문인데 지역 노동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을 하는 경남의 대형마트.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에 의무 휴일제가 도입된 지 13년이 넘었습니다. 진주시가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검토한다며 시민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변 상권의 분위기는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낙수 효과가 초창기에는 있었어요. 마트 이용하시는 분들은 마트 이용이고 이게 완전히 선이 확실히 다 꺼져버려가지고. 특히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철수하면서 상권 전체가 침체하는 등 이제는 대형마트를 규제하기보다는 협력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온라인 유통에 대응해서 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일 변경 등 대형마트와의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진주에서 의무 휴업 적용을 받는 대형마트와 준대형 점포는 모두 21개,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의 마트 노동자들은 의무 휴업일을 월요일로 바꾼 뒤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76.4%를 차지했고 일, 가족, 개인 생활 균형에서 91.8%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애들이랑 밥 한 그릇 하는 것도 그게 변경이 되면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한테서 뺏어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해 김해 지역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검토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부산 등 30개 자치단체 290개 대형마트 등의 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상황. 의무 휴업일 공휴일 지정 삭제 법안이 발의되면서 경남에서도 논의가 확산될 조짐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자, 올해 입시에서 한국희양대가 10년 만에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보도 저희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인기 있는 이 유튜브 채널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세계 바다를 항해하며 그 현장을 유튜브로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주인공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동현 선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나 또 뉴스에서 그 유튜브를 또 접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들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짧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국 상선선대에서 선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영국 선사에 소속이 돼 있으시고 네, 맞습니다. 쉬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와 계신 거죠? 지금은 휴가 기간이죠. 예. 휴가를 하면 이제 대략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지금 제가 받은 건 5개월 정도의 휴가를 받았고요. 와. 근데 이제 승선한 기간만큼 휴가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5개월 정도 탔고 이번에 이제 5개월 정도 쉬게 됐습니다. 5개월 동안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럽네요. 그러나 또 네. 5개월 동안 큰 고생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영국 선사 소속인데 이제 LNG를 운반하는. 근데 한국인으로는 그 국적으로 봤을 때 영국 선사 최초로 지금 일하시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지금 4, 5개월 만에 또 한국에 오셨으니까 특히나 이제 아내분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 영상을 봤는데 저도 어떻게 지금 근황을 좀 전해주시죠. 지금 2주 전에 휴가 와서 와이프와 이제
곧 미래에 나올 아기와 네. 이제 많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5개월 정도 탔기 때문에 5개월의 휴가를 받는데 네. 출산이 5월 중순쯤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한 3개월 그리고 그 후에 2개월 정도를 이제 할당을 해서 지금 보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출산 기간하고 딱 맞췄어요. 그렇죠. 그래서 5개월을 좀 탄 거예요. 예, 많이 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미리 타고 뒤에 이제 조정을 하신 그렇죠.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이때 잘하셔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 뭐 길이가 한 200~300m 넘는 것 같던데 네. 정말 그 멋진 대형 선박의 선장으로서 예, 그 어떤 책임감 이런 것도 정말 무겁겠지만 또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를 보니까 대략 구독자가 한 7~8만 정도. 지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회수가 뭐 거의 100만 가까이 나온 것도 있었어요. 네. 이게 주목을 받은 이유는 미래의 핵기사나 항해사가 되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전해줬기 때문에 아닐까 싶은데 네. 많이들 관심을 좀 가지는 걸 좀 체감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감사하게도 뭐 유튜브 채널을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좀 놀라웠는데 뭐 휴가 오고 나서 뭐 제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유튜브 구독자라고 오셔가지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성당이나 뭐 슈퍼나 가서도 한 분씩 와서 네네. 인사해 주시고 그런 거 보면 조금 실감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편으로는 이제 부산이 해양계 관련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원의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많이 보셨을 해주시죠. 텐데 어떤 글들이 인상 깊던가요? 인상 깊은 거는 과거 선원이셨던 선배님들 그리고 제 길을 먼저 걸으셨던 분들이 이제 임신한 아내가 있고 제가 배를 좀 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보셨던 분들이 힘내라고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댓글로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힘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하나씩 보니까 다는 아닙니다만 그 선장으로서의 일상이 아주 저는 재밌더라고요. 뭐 출근하는 길이라든지. 선장이 되기까지 시간도 꽤 걸리잖아요. 대략 몇 년 정도 걸리나요? 졸업하고 나면? 선종에 따라 좀 다른데요. 대략 최소 10년은 배를 타야 되고요. 길면 한 15년 정도? 10년에서 15년 사이에는 보통 선장을 진급하게 됩니다. 그 이제 해양대 졸업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뭐 한국해양대 나왔죠, 모포해양대. 최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네. 후배들이 이 해양대에 관심을 많이 갖는 추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해양대 졸업생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들었을 때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사실 저는 해양대학교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인기가 많았던 거를 들었을 때 와이프랑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프가 한국해양대학교 출신이고 저는 목포해양대학교 출신이고. 아, 그런데 만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와이프도 항해사 출신이었고 지금은 그렇군요. 육상에서 다른 일을 하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두 양해양대학교가 친정과 약간 외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졸업생으로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또 뭐 모포해양대나 한국해양대 한국을 대표하는 또 선의 경쟁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건지 어떤 매력이 있던가요? 사실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일반인 분들한테 선원이라는 직업을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2025년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굉장히 잘 됨에도 불구하고 뱃일은 굉장히 일반인 분들한테 많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일을 굉장히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모르시더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알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영국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한국 해기사들, 한국 선원들이 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경쟁력 있고 출중하다는 걸 조금 증명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사실은 다국적 선원들을 이끌고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면서 또 막연한 좋은 것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힘들다라는 부분도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많이 느끼는데 실제 가장 힘든 부분들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 꼽고 싶으신가요? 이거는 만국 공통인데요.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배에서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팀워크. 이제 선원들이 가족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선원들끼리 서로 가족이 돼줘야 되고 서로 친구가 돼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가장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선장의 역할도 그런 것들을 선원들한테 이제 홍보를 해주고 밀어주는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다국적이니까
언어를 운항하실 때 영어를 쓰시나요? 예, 이제 커먼 랭귀지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써야 되는 랭귀지는 영어고요. 그다음에 뭐 10개국의 다국적 선언이 있기 때문에 10개국의 다른 언어들이 있지만 그렇죠. 영어를 쓰고 뭐 간혹가다 저희끼리 뭐 상대방 언어를 좀 배워서 인사를 해주고 뭐 이런 거면 하면은 이제 선원들이 좀 좋아하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이랑 떨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오롯이 서로에게 의지해야 되고 또 채워줘야 되고 이 부분이 선장으로서 가장 큰 고민이시겠군요. 네. 근무 시간 외라는 개념이 사실은 무색할 만큼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죠, 배는. 배는 그렇죠. 일을 하면서 같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집과 회사의 개념이 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그렇죠. 동시에 늘 진행된다는 거. 그렇죠. 처우 문제가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 우리나라 이 선원 생활을 하는 것과 외국하고 이제는 해양 항만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죠. 차이가 납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은 사실 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이제 국내와 외국 회사의 뭐 탑티어들급을 보면 오히려 국내 선사가 좋은 데도 많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각 부처나 뭐 정부, 협회, 뭐 노조나 많은 분들께서 네네. 인지를 하시고 몇 년 전부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 간극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군요. 다행이네요. 근데 지금 또 국내에서 선원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배를 그냥 세워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를 좀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것처럼 외적인 요소, 선원의 처우 개선이랄지 승선하는 기간을 좀 줄인다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선원이라는 직업을 꿈꾸는 분들한테 선원이라는 직업을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과대 포장할 필요도 없고요. 뭐 축소할 필요도 없고 이걸 있는 그대로 이분들한테 장단점을 말해주고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언론에서도 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고요.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또 유튜브로 늘 또 해주고 계시니까. 전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러모로 국익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우리 미리 그 사모님 출산 축하드리고 한국에서 안전히 계시고 또 넓은 바다로 꿈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현 선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낮 동안은 따스한 햇살이 비추며 포근했는데요. 저녁엔 다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외투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부산 7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오늘 아침보다 그리고 평년 수준보다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은 15도까지 빠르게 오르겠고요. 약 보름가량 앞선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일부 남부지방과 수도권에선 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양이 많진 않겠고요. 기온은 오히려 오름세를 띠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또 날이 포근해지면서 함께 찾아온 불청객이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가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들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고요. 또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산이 3도, 양산이 4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5도에서 17도 안팎 예상되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하루 새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먼바다에선 물결이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는 부산이 아니라 인천이라는 자조적인 평가가 어느샌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빼앗긴 제2의 도시 타이틀, 단순히 경제 규모나 인구수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지역 격차, 또 지역 소멸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얼마나 절박하게 고민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